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10년 전에 막 결혼한 우리는 지방 도시에 집을 지었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조금 길어지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일과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싶었던 개 때문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내 집이다. 집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로 이웃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다.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옆집에는 동네 이장님이 살고 있고 뭔가 문제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줘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었다. 이장님은 아직 40세 정도로 젊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 동네에는 고령인 분들도 많다는 이유로 동네 이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웃은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꽤 성깔 있는 할머니라서 이사 온 지 3일 정도 만에 바로 문제가 생겼다. 할머니와 우리 집에는 담장이 있는데 자기 집 담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 집 담장에까지 화분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과 상의했지만 뭐 할머니가 한 일이고 그렇게까지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둬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그냥 방치해두었지만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가 쓰러뜨리는지 자주 우리 집 부진에 화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낮에 할머니한테 말하기로 했다. 저기 죄송한데 저희 담에 화분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쓰러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 담에 그만둬도 될까요? 그랬더니 몰라 그런 거.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말을 거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문 앞에 동네 이장이 있었다. 사실은 하고 일의 전말을 설명하니 아, 그랬군요. 저 할머니는 까다로워서요. 괜찮아요. 제가 확실히 말해놓을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더니 담장에 있던 화분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바로 동네 이장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상담해주세요. 정말 의지가 되는 이웃이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집 앞에 계셔서 인사드렸더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쩐지 어색해졌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집 앞에 개똥 같은 것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너무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앞에 똥이 있었는데 개를 키우는 할머니의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남편과 상의하고 있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현관에 나가보니 동네 이장이 서 있었다. 사실은요, 이장의 말에 의하면 이른 아침 조깅을 나갔을 때 할머니가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어서 뭐하고 있느냐고 말을 걸었더니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뭔가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뭔가 달라진 것은 없나 하고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번처럼 일의 경위를 설명했는데 전에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엄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아니요, 매번 죄송하니까 저희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그 할머니는 다루기 어려워서 익숙한 제가 잘 말하는 편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니깐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응하기로 했다. 정말 매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꽤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역시 다음날부터 집 앞에 똥은 놓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이틀에 한 번 정도의 페이스로 집 앞에 동네 이장이 나타나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빨래를 널고 있을 때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현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불쑥 나타나 말을 걸어온다. 그는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동안 이야기가 이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게 지겨웠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제멋대로 할 수도 없어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되도록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가기 전에는 밖을 확인하고 나가게 되었다. 그런 생활이 3개월 정도 계속되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상담할 게 좀 있는데요. 동네 이장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와 그의 아들이 서 있었다. 저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이번 일 때문에 잠깐 미팅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2시간 정도 이 아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아들은 15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망설였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로서는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고 부드럽게 거절하자 괜찮아요. TV 보여주고 거실에 놔두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건네주었다. 내키진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네, 그럼 괜찮습니다. 라고 맡기기로 했다. 자, 인사해.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입을 반쯤 벌린 채 허공만 바라보고 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를 거실로 안내하여 텔레비전을 켜주었다.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5살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를 닮았는지 상당히 키가 큰 그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은 꽤 불편했다. 또 도중에 주스를 내어주었지만 전혀 손을 대는 기색이 없었다. 꽤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별 문제 없이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인터폰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심 안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이는 아직인 거죠? 하고 느닷없이 물어왔다. 네, 라고 대답하자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그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농담이라곤 해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어렴풋이 한계를 느꼈다. 남편에게도 이 말을 했지만 확실히 귀찮긴 하지만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대답이었다.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나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들을 맡아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속으로 진절머리가 났지만 딱 1시간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수락했다. 그날은 아직 집안일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켜주고 2층으로 올라가거나 정신이 없었다. 20분쯤 되었을까? 2층에서 빨래를 개고 1층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있어야 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인가? 하고 생각해 보러 갔더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탈의실에 있었다. 손에는 내 팬티를 들고 소리 지를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고 뭐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니 걸레. 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나에게 내뱉었다. 당황하면서도 그의 손을 끌고 거실에 앉히고 바로 동네 이장에게 전화했다. 아드님 일로 당장 오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정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참고로 그동안 그의 아들은 거실에서 입을 쩍 벌린 채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흥분한 것과는 달리 그는 묘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일의 전말을 그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는 못 맡아줘요. 하고 말했더니 뭐야, 그런 거예요? 하고 피식피식 그는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에게 창녀 맞잖아요. 하고 쏘아붙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악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내 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웃?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네 이장과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니,
분명히 보았겠지만 충격으로 의식이 몽롱했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의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는지 남편은 곧바로 회사를 조퇴하고 돌아왔다. 울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남편이 즉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이 내 이야기를 다 듣자 남편과 함께 이웃집으로 갔다. 난 너무 무서워서 이웃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떨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경찰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경찰 말로는 동네 이장은 아들이 우리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말리려고 부인에게 몸이 부딪혔지만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그런 상처를 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꽤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부인이 패닉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계속 사과를 했다고 한다. 난 깜짝 놀라 절대 그렇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라고 라고 주장하며 내 성격을 잘 아는 남편도 경찰에 그렇게 말했지만 경찰은 지금은 흥분 상태이고 부인에게도 외상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도 매우 반성하고 있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듣는 형태도 괜찮을까요? 하고 그날은 돌아갔다. 남편은 내 말을 다 믿고 있고 오늘은 더 이상 경찰에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내일 우리 회사 변호사와 상의하겠어. 당분간은 집에 틀어박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었다. 나도 한동안은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친정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날 남편을 배웅하며 기분 전환을 위해 거실에서 TV를 켜고 영화를 보고 있었다. 시간은 점심 전이었던 것 같다. 조금 배가 고팠기에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갔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이웃이 아니어도 나갈 엄두도 못 냈던 나는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속으로 인터폰을 울릴까? 나는 엉거주춤한 채 등에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굳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으로 치면 5분 정도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에 하는 낯선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로 하는 소리가 났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 거실을 보니 정원의 유리문이 깨지고 그곳에서 마을 이장과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들의 목에는 끈이 감겨 있었고 그것을 동네 이장이 고삐처럼 잡아당겨 억지로 세우고 있었다. 뭐야, 역시 있잖아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역시 그 일로 화가 났었죠? 야, 이 부인이 네가 싼 똥 매일 치워줬어. 말을 끊을 때마다 그는 아들의 목에 두른 고삐를 위로 들어올려 아들의 입에서 괴로운 듯이 끄 하고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딱딱하고 입이 떨려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고삐를 한층 높이 쳐들었다. 엄청난 트림 같은 소리를 낸 뒤 그의 아들은 괴로운 듯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다. 시끄러운데요? 그 말을 끝으로 내 얼굴에 엄청난 충격이 전해져 나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남편은 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하고 나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워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나에게 훗날 남편이 설명해 주었다. 그날 내가 맞은 직후 경찰이 와서 동네 이장은 폭행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한다. 신고해준 사람은 무려 옆집에 살던 그 할머니였다. 아들 목에 고삐를 메고 우리 집 인터폰을 울리는 그를 보자마자 신고해 주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분도 물론 그 똥도 할머니의 짓은 아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옛날 그와 싸웠을 때
개를 살해당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그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증거는 없고 사건도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이사 온 우리가 그와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도록 엮이고 싶지 않았다며 그런 태도였던 것 같다. 그 후 그의 집에 수사가 들어갔고 집과 정원에서 대량의 동물의 뼈와 다른 사건에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나를 죽은 전처의 환생이라고 증언했고 나는 사건의 후유증으로 PTSD에 걸렸다. 산지 얼마 안 된 집을 팔고 우리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내 고향에서 재취업해서 일해주고 있다.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한다. 이웃이 지나치게 친절하다면.